뚝섬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왕십리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뭐 서울숲 얘기도 해봤어요. 그러면 성수동은 왜 성수동이냐? 이것도 한번 우리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성수. 네, 왜 성수냐? 우선 성자부터 봐야 됩니다. 성자부터 보시면은 요 성자는 성덕정이라는 거에서 성자가 시작이 돼요. 요 성자를 따온 거거든요. 성덕정은 조선시대에 임금이 나와서 말을 기르는 것과 군대 훈련을 지켜보던 정자이다. 즉 왕이 여기서 참관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중요한 데겠어요. 우리 군대 갔는데 대통령이 매일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싫어요. 짜증나. 네,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 속했어요? 경기도 고양군에 속했다. 여기 원래가 고양이었어요. 지금 일산에 있는 지역이 아니라 원래가 여기가 고양이였고 북도 면사무소 자리였다. 그 성덕정이 어디 있었냐? 성수동 성당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성수동 성당이 트리마제 길 건너에 있어요. 트리마제 길 건너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원래 왕이 군사 훈련하는 거를 지켜보던 장소였고 나중에 얼마큼 중요한 장소예요. 중요한 장소니까 일본인들이 이 성덕정을 없애버립니다. 성덕정을 없애고 여기에 뚝도 면사무소를 세워요. 자기네들도 여기를 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일제 면사무소가 있었던 자리예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성수동에서도 3.1운동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 면사무소에서 만세를 부르다가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성덕정이라는 자리고 여기 나무도 500년, 600년 된 나무들이 여기 보호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수도박물관은 이쪽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도 보호수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장소인데 여기서 임금님이 군사가 훈련하는 거를 봤다. 그래서 성덕정이고 성자를 지금 성수동 성자를 따온 거예요. 그럼 숫자는 어디서 따왔냐? 네. 숫자는 물 숫자입니다. 왜 물이냐? 중랑천과 한강이 이렇게 만나죠? 성수동에서 물이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뚝도 수원지를 세웁니다. 수원지? 네. 그래서 수도박물관이 여기 있어요. 수도박물관에 놀러 오신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수도박물관의 수도가 수돗물의 수도인 줄 몰랐다. 서울의 수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네, 진짜 처음에 받아들일 땐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수돗물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을 모아두고 물을 정수하던 침수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시설들이 어디에 있느냐? 서울숲 안에 들어가 보면 있어요. 서울숲 안에 그 자라가 살고 있는 데도 있고요. 나비정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식물관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정수장으로 썼던 거고 그 옆에는 아직도 정수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독약 타봐요. 서울 사람 다 죽으니까. 어쨌든 그런 지역에 서울숲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제1정수장이고요. 이 정수장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수도박물관 안에 있고 이게 수도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트리마제가 섰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에는 여기가 물을 모으는 목적으로 중요한 입지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주거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물을 모았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물 넘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원래 한강변에는 사는 게 아니다라 그랬어요. 우리 사대문 안에도 범람하니까. 네, 범람하니까. 진짜 부자 동네 가보면 뭐 가회동, 평창동 다 산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다 그런 위쪽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살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그 입지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트리마제가 서 있고 수도박물관이 있고 요 숫자를 띄어서 우리는 성수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무장길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아까 성덕정이 있었던 곳, 그래서 요 밑에가 성덕정 길이에요. 또 성덕정이 있었던 길, 그리고 수도박물관이 합쳐져서 성수동이라는 얘기도 봤었고 뚝섬 이야기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수동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입지가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대화가 시작이 돼요. 성수동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느냐? 네. 평지였잖아요. 그리고 성수동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공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에서 여기 공장을 만든 거죠. 왜냐? 사대문 밖에서 교통의 요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은,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지금 성수동 메가박스 자리가 원래 CJ 물류창고 자리였어요. CJ 물류창고 자리고 택시 차고지도 있습니다. 아직 택시 차고지가 2개나 있고 원래 버스 차고지도 있었어요. 지금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안에 가면 아직도 버스 차고지가 있고요. 서울숲 SM이 들어있는 D타워가 있거든요. 서울숲 앞에. 그 D타워 옆에 KD타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전에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리예요. 지금도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원래 버스가 마지막 자리인 거예요. 사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버스가 마지막 자리인 거고 택시 차고지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교통으로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물류창고가 있다라는 것도 뭐예요? 교통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통의 요지였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입지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옆에 차 다니고 기차 다니면 시끄럽다.
그래서 기찻길 옆 오막살. 예, 원래 오막살이거든요. 기찻길 옆은 아기 잘 도다니는 그 아기 너무 불쌍한 아기인데 요즘은 역세권 아기 너무 좋은 거야. 역세권 아기 너무 좋고 원래 한강변 아기는 뭐예요? 판자촌, 청계천변 판자촌 뭐 한강변에 못 사는 사람. 근데 엄마야 누나야 결국 강변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변역이 아니고 한강변에 살자. 이게 성동교거든요. 요 위에 있는 게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가 되게 오래된 학교예요. 그러네요. 한양대에서 왕십리역이죠. 왕십리역 밑으로 해서 한양대역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2호선이 뚫리기 전부터 이렇게 기동차라는 전차가 다녔어요. 네, 여기 옆에 보인 이쪽에 있는 게 살고지다리예요. 사람들이 막 야. 네, 과거의 그때 사진인데 이 기동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찻길역 오막살이죠. 동대문에서 뚝섬까지 이동했어요. 아, 진짜 저렇게 살았구나. 네. 이게 왕십리로를 따라서 지금 다닌 겁니다. 왕십리로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면 왕십리잖아요. 네. 근데 무학대사가 어디로 왔다 그랬죠? 뚝섬 유원지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메인 노선은 지금 뚝섬역으로 가서요. 여기까지가 뚝섬역입니다. 전략정비구역 1구역으로 들어와서 4구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양동 넘어가서 뚝섬 유원지까지 간 겁니다. 여기 뚝섬 유원지역이거든요, 지금. 네. 뚝섬 유원지역 이름 자양역으로 바뀌었잖아요. 7호선. 맨날 젊은 사람들 앉아가지고 한강 라면 먹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힘든 시절에 왜 여기에는 이런 기차가 다녔으냐라고 보면은 여기에는 계속 산업화의 물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평지잖아요. 평지고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중공업이에요. 중공업이 아니고 중공업은 우리 막 기차 만들고 막 뭐 자동차 만들고 이런 걸 수도 될 수 있는데 중공업은 그거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여러 가지 공업에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가 많이 생기느냐?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생겨요. 뭐 자동차 정비 공장, 가죽 공장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성수동 수제화 거리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생긴 이유가 뭐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원래 뭐 금강이나 에스콰이아 이런 본사가 이쪽에 공장이 있었다 그래요. 이쪽하고 여기 성동구 이쪽 위쪽으로 공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자재들을 만드는 공장들이 성수동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성수동에 수제화가 유명하게 되었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 성수동 위에 뭐가 있었어요? 성수동 안에는 뭐 말들이 많았죠. 그리고 성수 위쪽으로 5호선 타고 가보면 마장역 있잖아요. 네. 네, 마장역 그리고 마장동에 뭐 있죠? 네, 시장 있잖아요. 네. 그렇게 동물의 가죽들이 여기 많았기 때문에 가죽공업도 여기서 발달을 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가죽 공예나 구두 만드는 산업이 우리나라 좋았죠. 그렇죠. 인건비가 싸니까. 그렇죠. 네. 그때 우리나라를 일으킨 업종이었어요. 이런 옷을 만드는 거나 이렇게. 그쵸, 지금 다 뭐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그때 성수동이 이렇게 또 한 번씩 부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성수동이 군사적으로 부흥을 했죠. 근데 근대화 들어오면서 공업적으로 부흥을 하기 시작하는 이제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근데 시대가 가면서 이런 가죽을 만드는 거는 점점 쇠락 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가고 있는데 요거는 단순 제조업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면서 이런 업종을 다른 국가에 뺏기게 되자 다시 성수동은 또 다운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경제적인 효용에 따라서 계속 입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운되는 시기까지 조금 왔었고요. 성수동 수제화 거리도 지금 있지만 사실 성수동에서 수제화를 사셨다라는 분은 아직은 좀 찾기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네. 그러면 성수동은 과거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아까 뚝섬 유원지로 무학대사가 왔다 그랬잖아요. 무학대사가 한강 이남을 건너가듯이 이북으로 건너오듯이 이게 이제 뚝섬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네, 압구정 청담으로 뭐 안전조끼 이런 것도 없이 네, 가시는 분들 그냥 타고 가는 겁니다. 네, 이때 뭐 와. 한강다리도 많이 없었으니까 진짜. 네, 이렇게 다니던 사진도 볼 수 있었고요. 우리 서울숲 옆에 가면요 갈비 골목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갈비를 먹는 골목들이 있는데 여기도 왜 돼지갈비가 왜 성수동에 유명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명한가 보죠? 네. 안 먹어봐서. 성수동 돼지갈비 유명하죠. 그래요? 네,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여기에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네. 네, 공장 일 힘들게 하고 나면 또 소주 한 잔 딱 해야 삼겹살. 되니까. 네, 삼겹살. 근데 삼겹살은 좀 비싸니까. 그때 양념된 돼지갈비가 사실 좀 더 오래 가고 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지갈비 골목이 있었다라는 썰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서울숲에 뭐 있었다 그랬어요. 말. 경마장. 경마장에서 돈 따면 뭐 해야 돼요? 고기 먹어. 써야죠. 네, 고기 먹어야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서울숲 바로 옆에 갈비 골목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입지적으로도 산업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나루토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1950년대 뚝섬 유원지 사진입니다. 어린 친구들이 이제 놀고 있어요. 국제 보트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트를 타고 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동차를 타고요. 유원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핫플레이스를 즐겼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서부터.
예, 이런 유흥적인 역할도 성수동은 계속 해주고 있었습니다. 재밌죠? 진짜- 이런 사진들 보면은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대다 진짜. 예, 아우 이 친구들 너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숨가쁘게 넘어왔어요. 우리 왕십리에 대해서 우리 한양천도의 유래에 대해서 배웠고, 왕자의 날. 네, 살고지다리 왕자의 난, 그리고 서울숲 옆에 돼지갈비 골목과 경마장 이야기, 뭐 서울숲 말 이야기도 했고, 성수동 성당의 성덕정길, 뭐 뚝섬 유원지, 기동차길, 연무장길, 축섬역에 대해서 다 유래를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 어디 가서 요 단어를 가지고 와, 난 이렇게 많이 알아. 사실 이것도 너무 재밌지만 더 재밌는 거는 하나하나마다 역사에 따라서 입지가 바뀐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입지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드려야 진짜 이렇게 바뀌는 거네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되냐? 공부를 조금씩은 해야 돼요. 포인트는 항상 3개씩 가져옵니다. 예, 부동산의 입지는 과연 무엇이냐? 우리 다들 입지는 다 좋을 것이다. 좋은 게 입지다.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다. 로케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결국 입지라는 거는 빨간색으로 쳐봤습니다. 자연적, 인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네,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요. 부동이니까. 근데 이거는 바뀐다. 왜 바뀌냐? 수익과 생산성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한 번씩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그리고 부동산 입지라는 거는 무엇이냐? 과거에 부동산 입지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요. 서양의 공간 경제학, 여기서 경제 지리학으로부터 발전이 돼요. 여기 같이 들어있는 말이 뭡니까? 경제. 네,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입지는 결국 동반을 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입지에서 얼만큼 경제적인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이게 어디에 좋은 입지인가가 바뀌는 겁니다. 아까 역사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 그럼 입지는 뭐이겠어요?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끊임없는 대화인 겁니다. 누군가 이거를 이 용도로 필요를 해야 공급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공급이 뭐 하이엔드로 지었다, 요즘 너무 트렌디한 거다, 무조건 신축이다 이래서 좋은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줄 수요가 반드시 있어야 이 공급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가 있는 것도 시대가 지나면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없어도 나중에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성수동이 핫플레이스가 될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씨앗들은 계속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우리는 한 번씩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상을 해보는 방법으로 두 번째 우리 포인트 가겠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라는 것도 도시잖아요.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서양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 첫 번째로 나온 게 1923년에 버제스라는 또 이 학사입니다. 학자. 네, 이 교수님이 시카고를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네. 가장 중심부에는 중심 업무지구 1지구입니다. 이게 1지구가 생기고 옆으로는 뭐 점이지구라 그래서 주거지가 쇠퇴해서 전환 과정이 있는 전이지대, 상업 경공업에 의해서 침범되는 슬럼지구. 네. 우리 높은 빌딩 옆에 가보면은 꼭 되게 오래된 집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되게 오래된 집 옆으로 좀 가보면 그래도 조금 살만한 집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3지구, 그리고 좀 더 옆으로 가면은 더 좋은 지역이 나온다. 그게 4지구고요. 마지막 5지구는 아예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서 한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사는 거예요. 이게 5지구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사례로 어떻게 되는지 서울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명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은 1980년대 예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1지구 가장 중심은 뭐 서울 시청 근처로 한번 봤어요. 네. 시청 근처에 있습니다. 근데 2지구로 넘어가면은 이제 공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2지구는 주거지가 쇠퇴해서 전환된다라는 거죠. 상업 경공업에 의해서 침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영등포에 공장지대가 엄청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영등포에 타임스퀘어 아시나요? 네. 타임스퀘어가 그 전에 뭔지 아십니까? 뭐였어? 경방필 백화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경방필 백화점 아시는 분 여기 댓글로 손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영등포에는 그런 공장 지역들이 많았어요. 그 경방필이 경방이라는 이렇게 옷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네. 그게 경방필이 되었고 타임스퀘어가 된 겁니다.
그런 회사도 있었고 또 오비 맥주도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네, 맥주 공장도 영등포에 있었고 그렇게 공장들이 되게 많았던 지역입니다. 신도림에 가면은 이제 뭐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 그걸 만드는 회사도 거기 있었어요. 신도림에 있었어요. 도심 바로 옆에가 예전엔 영등포였잖아요. 영등포에 그런 지역들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업 지역이 생기면서 같이 뭐가 생겼어요? 슬럼화되어 있는 주거지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 인근에도 보면 슬럼화되어 있는 주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씩 넘어가면은 삶의 질이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에 어떻게 개발이 되느냐? 목동이 개발이 된다. 개쩐다. 네, 그리고 좀 괜찮아졌죠? 야, 멋있는데요? 네, 목동이 개발이 되었고 그 이후에 80년대 후반까지 가면은 신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도시 어때요?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더 좋은 도시가 밖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시의 구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도시 구조랑 이런 이론들을 같이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열려요. 그냥 여기가 무조건 좋아, 여기 지하철 뚫리니까 좋아라는 것보다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동심원 이론을 얘기했어요. 동심원 이론으로 이렇게 도시가 확장이 되는 거를 봤는데 조금 더 시대가 지나서 호이트란 사람이 버제스 당신 얘기가 이게 다 맞지가 않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아까 여기서 봤을 때는 도시가 동그래요. 교통이 없어요. 도로가 없죠. 중간에 산도 없어요. 아니 이런 도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도로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선형 이론이에요. 섹터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림은 비슷합니다. 1지구가 가운데 있어요. 중심 업무 지구가 있고요. 옆에 이제 천지구가 있는데 전이지구가 있는데 요거에 도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교통축에 따라서 상업과 경공업이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통축 옆에 뭐가 있겠어요? 3지구, 저소득층 주거지구가 생기죠. 기찻길 옆, 오막살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멀어진 곳에는 그래도 중산층. 근데 도심에서 가장 가깝고 교통도 안 좋은 곳에는 의외로 고소득층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를 한번 볼게요. 이제 기찻길을 중심으로 한번 봤습니다. 처음 서울역이 있었죠. 서울역에서 기찻길을 타고 어디로 가느냐? 용산역으로 가죠. 그 다음 노량진 가요. 그 다음 영등포역 갑니다. 그 다음 경인, 인천으로 쭉 넘어가죠. 네. 예전에 영등포역은 KTX가 가기 전에는 정말 큰 역이었어요. 네, 어지간한 기차들이 다 섰었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서 공장지대가 많이 생깁니다. 아까 그래서 영등포에 공장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시청까지는 중심 업무지구로 큰 빌딩들이 있죠. 근데 기찻길을 따라서 용산, 영등포 계속 공장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장들이 생기고 그 주변에는 용산 철로 주변에 지금도 이렇습니다. 이렇게 뭐 오막살이들이 있고 영등포역 주변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멀어진 지역에는 과거 70년대 영등포구 온수동 지금 구로구로 바뀌었어요. 이런 연립을 국가에서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의외로 부자들이 산다 그랬죠? 교통도 안 좋은 곳에 거기가 어디냐? 용산구 한남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남동에서 바로 넘어가면은 시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교통이 안 좋아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형성이 됐구나라는 거를 시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철길을 따라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공장도 생기고 상업지역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철길이 위에 있으면은 어때요? 도시가 반으로 갈라지죠. 네, 단절이 됩니다. 네, 단절이 돼버려요. 아무리 육교를 논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서울시에서는 지하화를 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하화를 시키면 이 지역이 원래 2지구잖아요. 공업과 상업이 옆에 막 붙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공업은 이제 없어졌죠. 상업적으로 좀 더 높은 효용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린 이 선형 이론을 기반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론적인 기반들이 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이렇게 공약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지역별로 몇 대 몇의 예산을 가져갈 것이냐는 정말 다른 얘기예요. 이게 서울시면 사실 서울시가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외의 지역은 우리 지방도 같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거는 국가 예산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다 지역마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포인트 3 하나 더 잡고 갑시다. 네. 1번은 도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1번, 2번 우리 동심원 이론하고 선형 이론은 확장이 되는 걸 보여드렸는데 세 번째는 다 핵심 이론이에요. 더 복잡한데요? 어우! 너무 잘 잡았습니다. 네.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도시는 여기저기 막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어떻게 이게 도시가 설명이 되느냐. 여러 가지가 다 생길 것이다. 그래서 중심지가 여러 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 중심 핵은 도시가 성장하면 점점 많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종류
시설을 유인하는 요인에 따라서 주변은 다르게 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역사와 입지 수업을 맞춰볼까 그래요. 서울시의 가장 중심 지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서울시의 업무지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리트라고 하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서울의 중심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광화문, 종로, 시청 이쪽이죠. 뒤에 바로 경복궁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부터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처럼 도시가 확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어디가 또 생기느냐? 여의도가 생겨요. 그래서 이 Y가 여의도의 Y입니다. 네. 좀 약간 콩글리시죠. 여의도도 YBD라는 권역으로 중심지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CBD랑 YBD는 특성이 완전히 달라요. CBD는 뭐 국내 대기업도 많고요. 그쵸. 외국계 기업도 대부분 뭐 미국 대사관도 옆에 있고 네. 완전 전통적인 중심지라서 제조업이랑 오래된 회사들이 많다면 YBD는 금융에 대한 또 회사들이 많은 것입니다. 증권사. 네, 증권사 그리고 또 방송사들도 원래 다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MBC가 원래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여의도에 있었죠? 네. 방송국이 다. 맞습니다. 지금 브라이튼에 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젊은 친구들은 몰라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KBS도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방송과 정치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여의도에 있었고요. 이것도 새로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들이 또 마포나 영등포로 넘어오기도 하는 거고요. 하나 더 핵심이 무엇이 있느냐? GBD. 네, 강남. 네, G가 강남이죠. 뭐 KBD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GBD도 한 개의 권역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핵심이고 여기는 또 다양한 업종들, IT 업종들도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핵심적인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세 개의 핵심지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또 하나씩을 잡고 있어요. 서울시 도시계획을 보면 3대 이 중심지를 잡고 또 다른 그 부수적인 중심지를 또 잡고 하위적으로 또 잡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용산입니다. 용산도 어디 있어요? 딱 세 개의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위치가. 네, 그리고 과거의 군사적인 위치는 넘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서울시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위치가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 용산이다라고 해서 용산도 지금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뭐 하이브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강남 삼성동 여기서 누가 넘어왔어요? 아까 무학대사 넘어왔죠? 네. 무학대사 넘어가서 성수동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강남 삼성과 CBD를 이어줄 수 있는 지역이 성수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동에 지금 이 중공업 지역이라는 용적률이 한 400% 되는 특징을 통해서 계속 오피스가 공급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동이 핫해질 수 있는 이유는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상업지나 업무적으로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지가 계속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광화문이나 강남하고 또 거리도 가깝고. 그렇죠. 한 번에 또 갈 수 있고 여기 다리만 하나 넘으면 되니까요. 요즘 기준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성수동에 고급 주택이 들어와도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지고 입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지역을 미래에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단순히 점쟁이가 예측하듯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산업과 경제의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같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퀘스천을 남겨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그 도시의 입지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한 번씩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타인에 의존하는 그런 부동산적인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부동산 공부를 하실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계속 비판하는 능력들이 합쳐지고 합쳐질 때 마지막에 채로 다 걸르면 뭐가 나와요? 가장 고운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여러분들은 아마 부동산적인 지식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설명을 사실 저는 좀 개략적으로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해주셨지만 맞습니다. 그때 성수동에서 이 설명을 듣고 같이 직접 나갔습니다. 네, 같이 현장까지 다 나갔죠. 설명을 듣고 가서 보니까 네. 여기까지만 투자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가 왜 탁 단절이 됐고 네. 왜 바로 뒤쪽은 또 성행하지 못하고 그 뒤에부터 왜 이게 성행을 했을까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이는 거는 이제 상업적으로 여기가 뭐 상업지로 좋은 입지였을 때 왜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느냐 이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을 하거든요. 똑같은 성수동인데 한 블록 차인데 네, 한 블록 차인데 왜 여긴 다르고 여긴 안 되냐 완전히 달라요. 라는 거를 성수동
이제 상권 분석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네이버에서 조은이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건 뭐 아빠 부동산이 뭐예요라고 부동산 조기 교육서입니다. 네. 어린이들도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의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나중에 어른이 돼서 슬픈 부동산의 피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좌측 하단에 제가 팝업으로 감사합니다. 띄워놨습니다.